10분에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 건가요?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정말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특집 기획 시리즈 11회부터 12, 12까지 쭉 전해드렸었죠.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오늘은 이제 12, 12 이후에 또 이제 5공화국 출범까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정말 항상 이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시리즈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전체 이 시리즈 조회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좀 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댓글도 참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렸거든요. 제가 지난주 있었던 방송에서 몇 가지 댓글을 좀 뽑아봤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최정풍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군대 생활하면서 11.6, 12.12 광주 사태를 겪은 사람으로서 TV 연속곡 제5공화국 이거 MBC에서 했던 건데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얘기해 주셨고요. 또 당시에는 참 유언비어 날조에 미혹됐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화평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5공화국 시절, 50 시절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자들을 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젊은 시절에 노력도 하지 않은 자가 성공한 친구 보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비난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김응주님께서는 아내가 12.6 당시에 시골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12.12에 체포되기 전 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사진이 학교에 도착해서 대통령 사진을 내리고 교장실에 걸어둔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는데요. 이 당시에 정승화 그 당시에 이제 계엄사령관이죠. 계엄사령관의 사진을 전국 관공서에 다 배포한 건 아니었었나. 만일 그랬다면 정승화가 실제로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런 말씀들 쭉 남겨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허화평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안사 비서실장을 지내신 허화평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시간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워졌는데 오시는데 고생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1980년 봄 이야기를 하면은 더 네. 추워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예. 당시 다들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김종필 씨가 유명한 말을 했죠. 춘내 불사춘. 그렇죠.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최기화 대통령이 이제 정식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 당시 뭐 시대 정신이 이제 그 유신으로 인한 피해자들 네.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시대 정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국사범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네. 그 사람들 뭐 사면 복권이 단행됐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부로 김대중 씨라든지 지학순 주교라든지 시국사범 687명을 복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보도 뻔하게 사면 복권을 하면은 다시 정치권에 들어가지고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이 시국사범 사면복권이 단행된 건 아닌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정부 책임자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 뭐 나는 늘 시끄러웠으니까 정치적으로. 네, 특히 이 학생 야당이 대정부 투쟁할 때는 예, 상당히 극렬했죠. 네, 예, 끝장 볼 때까지 갔다. 그게 예. 4.19였었는데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연대에 뒀다면 그 당시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됐어요. 네. 다시 여기서 이제 김재규 사건도 마무리해야 되고 예, 늦어도 뭐 이걸 늦출 수는 없어요. 네, 뭐 사면하고 복권하는 거는 늦출 수는 없지만 예, 정치에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적어도 이 새로운 헌법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예. 조치를 해서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뻔하다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뭐 또 소용돌이 일으킬 거 뻔한데. 우리에게 넘기를 할 텐데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드러났죠. 네, 그럼 이 당시에 이 뭐 복권하는 이 과정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뭐 합수본부장일 텐데 전혀 뭐 모르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었나요?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거예요. 네. 내각이. 최규하 정부- 간섭할 수도 없고. 예, 최규하 내각의 결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뭐 군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뭐 그 당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현실인데 네. 정말 최고의 국정 책임자들은 예.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이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네. 예? 특히 이제 그 당시 이 야당을 이끌고 있던 김영삼 씨, 네. 뭐 선명 야당의 당수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했잖아요 기세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김대중 씨가 나오면서 신민당에 그 가입을 안 하고 흔히 얘기하는 제야 세력하고 손을 잡고 네. 제야 세력을 자기 정치 장군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제야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불투명한데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좌익 세력 아니에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제안은 좌파를 이야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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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도 있고 예. 노동자도 있고 네. 또 기타 시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김영삼 씨가 당수로 있는 신민당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은 나는 너하고는 같은 길을 안 걸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예. 김영삼 씨도 자기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막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1980년 3월 13일 날 김영삼 신민당 당수가 이렇게 그 선언을 합니다. 예. 과도 정부가 본연의 입장을 이탈할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때서부터 이제 중대 결심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중대 결심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정치 생명 걸고 대정부 투쟁하겠다는 것이죠. 아, 그 이상 중대한 건 없죠. 예. 근데 이 당시 YS의 이 중대 결심이 발표가 중요한 것이 예. 뭐 숙명적으로 이 양김의 소위 경쟁 예. 대결 구도가 이제 시작되는 신호탄이에요. 네. 그러니까 DJ보다 먼저 소위 대정부 투쟁 신호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명성 경쟁인가요? 거기에 자극을 저는 받았다 보는데 김대중 그 씨가? 후에 이제 김대중 씨가 예. YWC에 가서 최초의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 놓는다고. 네네네. 예. 뭐 혁명은 예. 예? 뭐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네. 민주주의. 예. 그 이야기를 했죠. 예.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예고가 된 겁니다. 대정부 투쟁의 신호탄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예, 예. 네. 특히 이 그 사면 복권이 되자마자 그 당시 이제 사면 복권된 분들 중에는 정치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수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복귀를 하면서 이때서부터 학생 시위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데 통계를 보니까 1980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2,100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만 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일어나. 전국에서는 하니까 전국에서 2,100회가 가능하고 네. 예, 가능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더 심각했던 건 4월 21일 날 사북의 동원탄자에서 광부 5천 명이 진압경찰과 충돌해서 경찰 한 명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가 100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이 시위가 상당히 격화됐었는데 요 당시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심각했는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노동부가 이게 50 때 생겼습니다. 네. 그전에 노동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뭐 기업의 힘도 약하고 네. 정부의 능력도 제한됐을 때이기 때문에 예. 소위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었고 예. 또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걸 억제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예. 이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예. 한국의 노동투쟁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해방됐을 때 소위 남로당의 컨트롤을 받는 최신노조, 예. 철도노조가 이게 전이가 되어서 예. 정치투쟁을 했다고요. 그게 이제 전평이라고 하죠. 전평이죠. 전국 노동자 평의회. 예. 네. 그때 이 노동세력이 정치투쟁을 함으로써 몰락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한국 노총이 생겼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신 정부 때까지 조용했죠. 예. 그래서 이 사북 사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노사 분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때 보인 이 양상이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과격 시위였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한 명이 사망할 정도고 부상자가 100명이 발생할 정도였으면 근데 이게 동원탄자, 사북에 있는 동원탄자에서 생겼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민간 당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노조 시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노조 지부장 예. 이게 뭐 관건하고 타협해서 부정선거했다. 예. 그래서 노조 지부장 퇴진해라. 예. 그다음에 임금을 올려달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 이제 4월 21일부터 아마 24일 그 사이일 겁니다. 네네. 예. 이제 일어났는데 정확한 인원 규모는 노조원들이 약 3,000명, 네. 가족이 약 3,000명, 합해서 한 6,000명이에요. 가족까지 다 이제 예. 나온 거죠. 가족까지 다 이게 합세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질서 습격하고 네네. 그다음에 철도에다가 그 철도가 들어가거든요. 당을 거기에 바리케이트 치고는 검문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검문하고 그다음에 노조 지부장 부인을 납치했죠. 잡아서 기둥에 묶어놓고 묶어놓죠. 린치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북 점거 나흘 만에 질서를 되찾아 보니까 사북을 점령한 거네요. 완전히. 노조원들이 완전 그 일시적으로 해방부가 해방부가 되고. 된 거죠. 광주 이전에 이미 이런 일이 예. 있었던 거군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나중에 다 파악된 피해 사항을 보면 예. 경찰 한 명이 죽고 네. 그다음에 민간인 부상이 한 160여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검사에서 이제 수사단이 결성돼서 이 사건 이때도 저 처리했죠. 군을 투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 경찰용으로. 경찰은 아. 뭐 그런 갈 수도 없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약 80여 명이 예. 이제 잡혀와가지고 그 중에 31명인가 이게 구속 송치가 돼서 기소가 예. 되고 예. 나머지는 이제 불구속 기소되고 예. 마무리됐는데 이 기간 중에 북한에서 이 남한에 지령하는 통신이 폭증했어요. 그리고 평양 방송은 현지 중계 실황 중계할 정도로 이게 평양이 관심을 보였다고요.
그게 아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나. 뭐, 내 말 우리가 당장 나올 수 없으니까, 예. 못하는데 그 양상, 소위 해방 직후 적색 테러, 백색 테러가 격돌했을 때 폭력 행사가 다시 살아난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예. 이건 예사로운 건 아니다는 느낌을 우리 정부 측에다 줬다고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 지령이 그렇게 폭증했다 그러면 네. 광주 때도 그런 현상들이 좀 발견. 비슷한 현상이 생겼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당시 중앙정보부, 네. 그다음에 우리 이 보안사, 예. 그다음에 미국의 뭐 NSA가 여기 와 있거든요. 네. 뭐 또 미국 군사정보부대 이게 감청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네네. 그래서 한미 간에 이게 이제 다 감청하게 되는데 폭증했다고. 그 1년 365일 24시간 감청하거든요. 예. 이걸 다 비교한다고.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제일 먼저 잡히는 게 통신양의 장애. 이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내용은 모르지만 내용까지는 이제 뭐 알 암호화돼 수가 없다. 비밀 암호화돼 있을 있으니까 모르지만. 테니까. 남쪽에 있는 자기들 고첩에게 주는 이 지령이기 때문에 예. 그 관심을 찾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어제 저희가 김국성 씨라고 그 대남 공작을 정찰총국에서 담당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대담을 김웅삼 대기자님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쪽에다 이미 뿌려놨던 고첩을 통해서 다 지령받고 지령 내리고 했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허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을 굉장히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 그리고 얼마 가서 광주에서 복잡한 일이 퍼졌다고. 네.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사면 복권을 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학생 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 이름이 민주청년협의회인데 네. 이걸 민청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의 주대로 5월부터 학생 시위가 아주 폭증하고 격화됩니다. 이때 김대중 씨가 이 제야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뭐 국민연합이라는 제야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김대중 씨하고 국민연합이 메시지를 발표했느냐 여기 나옵니다만은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한 일체 지시에 복종하지 말 것. 전 국민은 민주화 투쟁을 용감히 전개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자, 국군에게 상부 명령에 불복하라고 하는 주장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내란 선동이죠. 그 이상 뭐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S나 DJ가 최규하 정부를 유신잔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유신잔재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너희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주면 밀어내겠다. 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전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특히 왜 일반 시민보고 하는 이야기하고 군을 향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해서 불복종 투쟁하라는 소리지. 이 군대를 보고.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김대중 씨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민중혁명을 생각했겠죠. 뭐 자기 속을 속이지 않았어요. 동학제에 가서 제2의 동학혁명을 해야 된다. 뭐 확실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분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에서는
앞날이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했다고. 그 당시에 그 여기 이제 한 사람을 더 합치면 김종필 씨인데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최규하 정부가 1년 정도 안에 우리가 새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총선을 하고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정부에다가 정권 이양을 하고 우리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를 안 한 거네요. 안 한 거죠. 예. 그걸 신뢰를 안 한 게 아니고 인정 안 하겠다. 그 자체를 인정 자체를 안 했고. 그건 인정 안 한 거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 혁명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코스가 정해져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12.12 사건 이후에 내각이 신현학 총리 중심으로 움직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현학 총리가 등장을 하면서 김종필 씨가 유신 거부 발언을 하면서 공화당이 이제 파국을 맞았고 공화당의 일부 중진 인사들이 신현학 씨에게 찾아가 가지고 또 기업인들도 찾아왔다고 그래요. 당신이 빨리 신당을 창당해서 집권하라 이렇게 부추겼다고 하는데 군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셨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고. 왜? 현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정국이 혼란하게 되고 최규하 정부가 국민에게 특히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못 주는 상태에서는 신현학 씨가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발생한 것이 80년 3월 14일 날 개헌심의가 발족을 합니다. 그런데 신현학 총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모태로 하겠다라고 한 반면에 신현학 총리는 이원집 정부제를 이야기를 해서 최규하 정부 내에서 1인자와 2인자가 완전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원집 정부제 문제.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국가 중대 결정 사항을 두고 뭐 강요 대통령, 총리 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신 총리가 지고 막 시작했을 때거든요.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기활해서 이게 특히 YSTJ 쪽이 신현학 총리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최규하 대통령 을 지지하는 사람도 똑같이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부추겼을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니까. 본인 대통령. 그렇잖아요. 그게 뭐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제 늘 뭐 책임제 총리, 뭐 대통령제, 뭐 이원 정부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 헌법에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자리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다시 시작해서 내각의 우두머리예요. 따라서 총리가 조전업계 대통령 제추가 앞장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구도라고. 이런 상태에서 뭐 총리가 중심이네, 대통령이 중심이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당연히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총리가 이걸 뺏겨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김대중 씨 발언하는 그 발언이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80년 3월 26일 날 YMCA에서 민주주의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4월 16일 인하대 강연에서 혁명은 혁명을 낳고 우리 모두가 혁명가다. 4월 17일 서울대 강연에서 김상진, 김주열 못지않게 김재규도 충신이다. 4월 18일 동국대 강연에서 11.6 사태는 독재에 항거한 전 국민의 혁명이다. 4월 18일 동국대 강연에서 탄압을 받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면 11.6과 같은 또 다른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분석을 해서 종합을 하면 이 김재규는 충신이야. 박정희 잘 죽였어. 그렇죠. 네. 자기들을 대신해서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제거했다. 예. 뭐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건 또 자기들이 바라던 바다.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 김재규하고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김대중 씨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인데, 예. 그 말이 예. 군에 있는 소위 김재규나 정성화나 이 세력을 끌어안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쪽을 그게 끌어들이려고 아주 하는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들 복종하지 마. 예. 김재규도 충신이야. 예. 이제 이런 언어가 예. 뭘 의미하나?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한패다. 김영삼 쪽에서 김재규를 그렇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김대중 씨도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김재규를 갖다가 뭐 거의 영웅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이제 이런 발언이나 태도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예? 뭐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물리적으로 최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전두환 정부 6.29 선언으로 물러난 후에 김영삼 씨가 이 12.12 세력인 정승화하고 장태환 장군을 자기 당으로 입당시킨 것을 보면 이게 참 정치적으로 묘하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다시 복귀해보면 다 연결이 돼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세력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두 진영에서 서로 자기네가 끌어들이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김영삼 씨가 대통령 가져간 거죠. 끌어들이는 그 세력을.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한편이야. 한편이 되자. 뭐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오공화국을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쿠데타 세력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임이 다 끝났는데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이 레퍼리가 선언했다고 성적 표절을 그리고 내려가는데 야 다시 게임 하자. 그래서 성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성자가 된 거죠. 그게 역사 바로서의 재판의 결과예요. 자, 80년 5월 7일 날 그 중대 결단을 선언합니다. 김대중 씨가 5월 7일 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기독교회관에서 열어가지고 노동자 학생들에게 이 반정부 봉기를 선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파란 부분은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골화되어가는 유신전당의 독재 연장 책동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민주화가 가능한가? 민족적 결단으로 이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청년 학생들의 민주 민권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탄생시키는 최후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족사의 결전장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단호한 시민적 행동을 통한 합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애국, 민주 애국 시민은 모든 민주 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재하는 문제화 운동을 전개하자 하고 과도정부, 최규하 정부를 향해서 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신원학 총리를 즉각 퇴진시켜라. 유정회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정부 개헌 심의기구를 즉각 해체하라. 정치보험을 전원 석방하라. 그리고 복권시켜라.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빨리 실현하라.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선언하겠다. 이거는 최규하 정부를 유신 잔당으로 딱 규정하는 그런 연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네. 최규하 정부를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 목표는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가겠다. 예. 그리고 민중 동원해서 이걸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겠다. 예. 저기에서 이 등장하는 언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잘 보시면 예. 네네. 저 시점에 예. 소위 민족 통일 시대라는 말은 굉장히 때이른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한의 주사파들의 주문과 같은 단어거든요. 네네. 민족 통일의 새 시대. 민족 통일, 예. 민주화. 근데 민주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네. 자유민주가 있고 인민민주가 있는데 민주야. 예. 그 오늘날 우리 남한의 친북 세력들도 딱 저 용어를 쓰죠. 예. 어허. 민주주의, 민족통일 예. 쓰잖아요. 이제 이런 이 언어 표현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이 사상적 칼날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 당시는 이게 보통 급징적인 게 아니에요. 좌파적 언어를 썼다고. 예. 친북 좌파적.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나? 예. 최규하 정부는 뭐 유신잔당 정부니까 그건 정당성이 없고 예. 나머지 군도 별 볼 일 없다 예.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아, 그렇지 않으면 군도 별 볼일 없구나. 별로 뭐 전두환이가 누군지 그때 잘 알았겠습니까? 예. 알 수가 없다고. 육사 출신 자기가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완전히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확신하고 저런 언어를 쓴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화당 예. 그건 끝장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그런 것들을 지금 시국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 사북에서 이런 일 터져 지금 연일 지금 그 학생 시위를 대학생들이 이어져, 뭐 시가지로 몰려나와서 막 시위를 벌여 하는 그 와중에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니니까 예. 군부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이거 소위 말하는 이 국가 질서가 유지가 되겠나라는 그런 그 우려를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군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 예. 소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상적 국민은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네. 이게 보니 김재규 사건 아직 마무리도 안 되고 예. 이 야당 제야 세력이 현 정부를 인정할 생각도 안 하고 예. 정권 내놔라.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이게 들고 일어나니까 4.19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단 군부만은 아니에요. 네네네. 공통적 인식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1980년 그 이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일반 시민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안 했죠.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학생이 시위를 했을 때 시민들이 가세를 함으로써 이승만 가세했죠. 정부가 네. 붕괴가 됐는데 이때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중산층 시민들은 전혀 그 가세를 안 했죠. 그 옹클이고 걱정하고 있었다고 보면 네. 틀림없죠. 다들 야 이건 아닌데 왜 이럴까? 네. 정치인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했던 게 그 당시 그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석유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안 하는데 아니 최규하 대통령이 5월 10일 날 그 비상시국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당장 석유를 안 구해오면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결단날 상황이 됐잖아요. 그 우리가 예. 이제 중화 공업을 막 박차를 가할 때거든요. 네. 이 석유는 절대적 자본이에요. 네. 그 석유가 이게 공급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 대통령으로서도 예. 국내 상황이 어렵지만 예. 안 가실 수 없고 그때 가실 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방문에. 예.
그래서 가신 거라고. 네. 바로 기록에 하면 바로 이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바로 이날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북한의 남침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첩보를 그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의 내각조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 끝나고 메가드 점령군 사령관이 군국주의 체제를 다 무너뜨렸다고. 그 속에는 일본의 정보기구를 철저히 와해시켰어요. 정보기관이요? 그런데 일본의 정보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뭐 심지어 러시아 혁명 때도 돈줄 대주고,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 중국 혁명하는데도 돈 대주고, 전 세계 이 일본의 정보망이 이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나가노 학교라고 일본 정보학교라는데, 한국 인사라서 거기에 나온 사람이 없는 걸 아는데, 장영자 남편인데 이철씨가 거기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신은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일본이 이제 새로운 헌법에서 이제 정부가 세울 때 내각조사실이 옛날 그 정보기구 임무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이게 내각조사실 하니까 뭐 희미한 정부의 한 부서처럼 보이죠. 우리의 뭐 중앙정보부나 중앙정보부 비슷한 뭐 조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 이상이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 그런 내각 총리가 이제 정보를 관리하는데 내각조사실의 기능은 우리의 상상을 넘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정보. 왜냐하니까 조총련이 있잖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이게 늘 밀접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 내각조사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했죠. 그리고 그 12월, 79년 12월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된다는 첩보를 우리 측에 전해줬다고요. 그 뭐 정보 수집 능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지금도 뭐 중요한 정보 이런 거는 미국은 전 세계 정보망을 갖고 운영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미국 측의 정보는 늘 중요한데 지금도 그렇고 미국 측이 북한의 동태가 우리가 우려스러운 바 있다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각조사실에서 이제 왔는데 일본의 고위관리가 이제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서 일본 고위관리자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김일성이가 이제 판단하기로 4월경에 김정일 취임하면 학생 동기가 격화될 거다. 그때 우리가 군사적 남침을 감행하기에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늦어졌으니까요. 나중에 김재규가 어차피 취임될 거니까 학생 시위가 격화될 텐데 자기들로서는 5월 15일에서 5월 20일 그 어간이 행동하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내각조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한 거예요. 이걸 날짜까지 특정해가지고요. 이걸 그 당시 중정 2차장 하던 김영선 장군이 보고를 했다고. 최 대통령이 사우디 가시는 날, 10일 날. 10일 날. 이걸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김영선 장군이. 안 그래도 이게 걱정인데. 그러나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뭐 신빙성 면에서 내각조사실이니까 전혀 이게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대남 소위 그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형태로 전면적 군사 공격 아니면 특수부대로 후방에 침투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 북한 동조 세력과 합해서 어떤 민주주의 혁명을 해볼까
이 둘 중 하나일 거다. 예. 그러나 전면적 군사 공격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는 이제 후자 쪽이 강할 거로 우리는 생각한 것이죠. 이제 대략 그런 이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이걸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고가 된 거예요. 예. 주영복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우리 중정부장설이께서 그다음에 이 주영복 장관이 이제 그 가게에다 보고를 했다고. 예. 그 전에 이제 군 지휘관하고도 의논을 나누고. 네. 그리고 가게에서 논의한 후에 최대령에게 이게 보고가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특히 염려스러운 게 4.19 후에 예. 뭐 그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김일성이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한 일이 있다. 4.19에 직접 개입을 못했다. 못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예. 따라서 앞으로 남한에서 어떤 정변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거기에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개입해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 걔들의 일관된 목표는 한반도 적화 통일이니까요.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걔들이 대남 조직을 다 대대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124원 부대도 그때 생겼고 예. 거기서 김신조가 내려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남한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늘 이 위험한 장난을 했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88 올림픽 놔두고 칼기를 공격 갖죠. 예. 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예. 우리가 생각된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사법 사태가 생각나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그게 사법 사태가 그냥 평범한 뭐 노조 지부장 퇴진 뭐 임금 네. 인상이 아니라 예. 경찰서 습격. 경찰서가 어떤 데입니까? 예. 제주 4.3 때처럼 국가 똑같이. 공권력의 최전방부대라고 예. 그걸 습격했다. 어허. 그 다음에 사북을 점령했잖아요. 완전히 점령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정보를 100% 믿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이걸 우리 신현학 총리께서 예. 사전에 와이어스 다 알려줬죠. 알려줬다고. 예. 다 알려줬는데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와이어스가 내가 그 글라스틴자 따라보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예. 근데 늘 알다시피 외교한 대사들은 늘 그런 상황이 나오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러지 예. 있다 없다 소리 안 한다고. 그 글라스틴은 검사 측에 이 확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예.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들은 자기들 유일하게 막 예. 그걸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왜곡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날조한 걸로 이야기했다고. 예.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아니에요. 예. 그 글라스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네. 네. 제가 1980년 봄에 네. 그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해군 수병으로 입대를 해서 예. 훈련소를 그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를 이제 진해 함대로 가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마치고 군대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달리다가 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한 날이 5월 17일 밤이에요. 예. 그날 비상 출동을 나가가지고 아주 좋은 날 했네. 네. 그때서부터 그 1980년 내내 그 비상 전투 배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980년 7월 달에 서해 경렬비열도에서 네. 간첩선을 격침시켰어요. 네. 우리 해군이. 9월 달에 울산 앞바다에서 간첩선하고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11월 달에 욕지도 앞바다에서 간첩선이 침투하는 거를 우리 해군이 그 포위를 해서 격침을 시켰어요. 제가 그 격침시키는 그 작전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유공전에. 예, 저는 그래서 참전용사인데 그해 봄부터 겨울까지 내내 이 비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전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야당 당수라는 사람이 우방국이 제공한 최고의 첩보를 그러니 좀 정부 대책에 협조를 해달라. 너무 그러니까 시위를 부추기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거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 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 문화, 특히 야당 선명 투쟁, 우리나라에서 이게 타협하면 완전 사쿠라 뭐 이런 말 써서는 안 되지만 그 타협이 없는 정치. 그리고 극한까지 몰고 가는 정치. 저는 이게 4.19 이승만 대통령 하야와 관계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퇴진했어야 됐다고요. 그게 법치니까요. 그런데 그냥 물러가 버렸다고. 이게 이제 버릇이 된 거예요. 예? 뭐 떼지어서 몰래 가면 도망간다. 끌어낼 수 있다. 뭐 그것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그것도 뭐 그러네요. 비슷하게 된 거죠. 이게 완전 버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전국은 완전히 야당 자기들 세상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테니까 이제 무제한 뭐 발언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 우리 여야와 관계없는 특히 이 대정부 투쟁한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적 모랄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목표 달성.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면 좋겠는데 뭐 저희들 봤을 때는 자신의 집권이 최고의 목표야. 5월 15일 날 전국 80개 대학에서 10만 명이 그 몰려나와서 시위를 했고요. 이게 서울역 앞인데 서울역 앞이 완전히 교통이 두절됐고 이날 그 전두환 실현학 퇴진 구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두환 장군 이름이 이제 거명되기 시작을 했고 그날 바로 이 5월 15일 저녁에 진압경찰이 그 청년이 버스로 돌진을 해서 경찰이 이제 깔려 죽었습니다. 4명이 중경상을. 그 대학생들이 뺏어서 버스를 돌진한 거였죠. 대학생이 버스를 탈취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김대중 씨가 소속돼 있었던 국민연합이 정부에다가 또다시 최후 통첩을 합니다. 5월 19일 10시까지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라. 유정회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해체하고 신현학 퇴진하고 정치범 전원 석방해라. 만약에 5월 19일까지 안 하면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5월 22일부터 학생 노동자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제 진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형적으로 민중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최규하 정부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헌법이 한 합법적 정부예요. 따라서 합법적 이 위치에 있는 건 최규하 정부지 민주화 구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다 하는 야당 세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구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국가를 방치하는 걸 의미하고 임무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전두환 당시 그 보안사령관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시국을 수습해야 되겠다. 시국 수습 방안을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권정달 씨의 그 시국 수습 방안이죠. 그 시국 수습 방안의 내용을 보면은 6가지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국회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당시에는 제주도 일원을 제외한 비상 그 계엄이었는데 제주도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은 이제 내각이 배제가 되죠. 두 번째로는 국회 예산. 세 번째로는 대통령 자문보좌기구. 이게 나중에 국보위가 됩니다. 네 번째 일부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다섯 번째 국기문란자 수사. 여섯 번째 권력형 부정축제자 수사.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건 2번하고 3번인데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어쨌든 이거 혼란을 수습해야 되겠다 이건 아는데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을 자문보좌하는 기구를 만든다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 헌법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조금은 델리케이트한 부분이에요. 예. 이건 최규하 정부로서는 합법적이에요. 아. 이 결정을 예. 우선 시국 수습 방안을 왜 그러면 전두환 장군이 보고했나 예.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요. 네네. 그 당시 합수본부장이면서도 중앙정보부장 설이거든요. 겸직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 설의 입장에서 시국 수습 방안을 보고한 거예요. 네. 합수본부장 입장이 아니라고. 예. 그래 중앙정보부장의 이 기능을 보면 법에 중앙정보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정보를 수집하고 예.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책을 건의한다. 네. 이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전두환 장군이 시국 수습 방안을 이제 마련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 유실헌법도 국회 해산을 그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필요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이제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고 네. 대통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그 당시 이 권정달 정보처장이 이제 좌장이 돼 가지고 예. 합수본부 안에 예. 정보 분석 처리 반이 상설로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석 보고를 하게 돼 있었다고. 이분이 그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었죠. 예. 네. 근데 그 멤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 그 당시 해농주 중앙정보부 국장, 네.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 이름이 문상익이야. 예. 문상희. 법무국장. 그 다음에 문교부에서는 최열권 예. 대학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이제 권정달.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늘 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예. 하는 일련의 작업을 해왔어요. 예. 그럼 이때도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예.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여론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정리한 게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였나? 예. 권정달을 붙였다고. 왜 네. 정보부장은 최규하 대통령 돌아오시면 보고할 수 있도록 예. 이걸 마련하라. 예. 뭐 전국 수습 방안이라도 좋고 예. 하여튼 이름 붙여 세우라 해서 이제 올라간 게 이거예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거는 이 사람들만 의견이 아니에요. 11.6 이후에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서 결정된 게 이거라고. 예. 이걸 이제 돌아와서 최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올렸다고. 예.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안 된다. 예. 나머지는 오케이. 예. 그럼 최 대통령 그 권한이 있나 있죠. 예.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예. 그러니까 최 대통령이 시국 수습 방안을 제거하신 것은 예. 헌법적 권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거기에 어떤 하자도 없다고요. 네네. 이제 이걸 뭐 혁명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치적 자기의 비판이고 예. 법적으로는 DJ 최고 통첩이 불법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 합법적 정부 지금 질서 유지하고 자기 정부를 뒤엎겠다고 지금 뭘 나서니까 해서 주겠다는데. 5월 19일까지 예. 저 최규하 정부 빨리 그렇죠. 물러나 이건데 내가 대통령인데 왜 물러나 이렇게 된 거죠.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뭐 혼란만 오겠죠. 안 되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권정달 씨가 전두환 사령관의 명을 받아서 그래서 시국 수습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권을 이제 자기가 획득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 이제 그야 야당이 이제 그렇게 이제 검찰하고 네네. 해가지고 이제 때를 맞추고 나중에 권정달 처장이 거기에 협조를 해줬죠. 예. 권정달 정보처장이 예. 특별법 만들기 전에 예. 검찰에 가서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시국 다르게. 수습 방안이라는 거는 지시 받고 예.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한 거다. 예.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예. 자기가 검사 진술했다고. 예. 나중에 특별법 만든 다음에는 반대로 예. 화평이 방에서 했다. 아니 나는 사령관의 지시 없이는 어떤 처장도 부를 수 없어요. 예. 또 권력기관은 자기 업무 아니면 남의 업무 간섭을 못 한다고. 네네. 그게 내가 권정달 처장보다 2년 후배인데 네. 선배 봅시다 오세요. 내 조만 코딱지 방에서 그 중요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러이러한 걸로 지금 시국을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안이 올라왔을 때 야 이건 안 돼. 그럼 그건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예. 대통령 권한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잘 보시면 전 과정을 통해서 세 개의 이게 시나리오가 탄생했다고. 신화가 하나는 12.12 구테타. 예. 또 하나는 살인마 전두환. 예. 그 다음에는 권력 찬탈. 예. 예? 최규하를 몰아내고 끌어내리고 예. 대통령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잘 보세요.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합수본부장이 대통령, 국방장관, 겸사령관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항명한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확인하시면 당장 나올 거예요. 네. 고분고분하게 자기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예. 근데 뭐 끌어내렸다. 예. 뭐 살인마 아니 광주 가지도 않고 명령도 안 한 사람 보고 예. 당신 살인마야. 그 돌아가신 장례식까지 와서 또 사과해라.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제가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해서 6개 나온 것 중에서 네. 5개는 최규하 대통령이 오케이하고 하나 안 된다고 한 게 국회의사였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중정에서 이제 권정달 처장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방안 안에 국회 예산이 들어갔던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이제 이 국회가 야당이 지금 네. 무대를 하고 이 정권을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일이 될 수가 없다고. 국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방치하면 계속 거기서 이게 문제가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국회 기능 중지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본 거예요. 네. 예. 나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제가 사람이에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국회 예산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권을 노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국회는 그때 의미가 없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이 국회 가서 일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공화당이 협조해서 뭐 일 되는 게 있겠습니까? 공화당도 협조 안 했지 않습니까? 공화당도 김종필 뭐 실질적으로는 기능 상실했다고. 예? 그러니까 있으나 많아요. 내가 같았으면 국회 해산은 내가 포함 안 시켰다고. 예. 이미 뭐 기능이 없는 걸 해산하자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시끄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둬도 기능 상실이에요. 바깥에서 정치하고 투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최규하 대통령이 국회 예산 이건 안 돼 그랬으니까 일단 이거는 빠졌고요. 이거는 예, 예. 나 논의조차 안 된, 뭐 그렇죠. 논의는 됐지만 허락이 안 된 거니까. 안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예. 계엄이 이제 제주도까지를 포함해서 전국 계엄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가 통치의 전면에 나서고 내각 기능이 무력화되잖아요. 내각 기능이 상실된 거죠. 예.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신군부가 권력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신군부가 권력의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야, 이 내각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각은 뭐 필요 없어. 이거 군하고 이거 뭐 수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군부의 1980년에 역사 무대에 등장은 최규하 대통령이 다리를 놔줬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렇게 되시죠.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보면 예. 12.12가 분수령이에요. 예. 이 전두환 대통령이 네. 국민에 각인되는 그 순간이 12.12 사태예요. 예. 그전에는 뭐 합수 본부장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네. 소장이 대장 잡아갔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것이고 예. 그 당시는 김재규 사건 처리가 가장 중요했을 때니까 그 가장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무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우리 의사 관계없이 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두환 장군을 바라보고 전두환 장군이 뭔가 의사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전두환 장군이 집권하면 한 자리를 얻을까 하고 가서 쫙 줄 서고 그게 이제 한국인의 들쥐 발언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글쎄요, 들쥐. 예, 뭐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 주변에 늘 파리들이 많이 덤비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12 쿠데타 주역이 전두환이야, 살인마 전두환이야, 권력 잔탈의 주범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그 무명의 장군을 권력의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바로 그런 파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 공로자는 YS와 DJ입니다. 네. 왜 최후 통첩을 하고 사회를 혼란을 시켜서 국가를 지금 벼랑 끝까지 지금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오늘 5월 16일인데 말이야 3일 후 10시까지 뭐 해? 아니 지가 뭔데? 지금 국가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죠. 그건 자기들은 어떤 권한도 정당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 비상계엄 확대가 불가피했던 거는 사북 사태가 이제 북적시로 났잖아요. 5월 10일 날 그 첩보 받는 날 동명목재 근로자 3,000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격렬한 시위를 했다고요. 부산에서요? 부산에서. 북쪽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그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6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5월 12일서부터 20일 사이 총 걸기하자 걸기대회를 했다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체적 국민 볼 때는 이제는 서울이 문제 아니라 전국적 이 상황이 이제는 컨트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행정 기능이 아시다시피 그때나 지금 앞으로 비상사태가 되면 전부 다 엉클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고. 그렇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웅크리고 눈만 이렇게 굴리고 있다고. 그럼 누가 이걸 처리할 거야? 따라서 이게 전국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면 학생 제압도 불가능이고 노동자 제압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당시에 결국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시국 수습 방안을 이제 수용을 했고 그 중에 일부 정치인 정치 활동 금지, 그 다음에 국기문란자 수사, 권력형 부정축제사 수사 여기에 이제 김영삼 씨, 김대중 씨, 김종필 씨가 다 소속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택연금을 하거나 김대중 씨는 체포했죠. 그 다음에 김종필 씨도 체포했고. 김종필 씨는 이제 부정축제로 서빙고에 모시고 가가지고 좀 수고를 하셨고 YS는 가택연금이었다고. DJ는 내라는 업무로 기소했어요. 기소했습니다. 그게 DJ 내라는 업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내각이
무력화되고 예. 군이 전면에 나서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군과 함께 국가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하고 이 사람들 체포 이렇게 했을 때 광주에서 김대중 씨 체포를 기화로 해서 저렇게까지 극렬하게 어떤 반발을 하리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돌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광주에 주목은 안 했어요. 전국적 상황에서 염려를 했지, 학원을. 우리가 꼭 광주를 눈여겨본 건 아니에요. 예, 예.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예. 이제 DJ가 실구까지 너희들이 이거 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예. 20일부터 투쟁하겠다. 예. 이랬거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DJ가 잡았던 정치 투쟁 일정에 맞춰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요. 이미 DJ는 구속됐지만 예. 뭐 저희들은 정부가 DJ 요구를 안 들어주고 그들 제압해 버렸으니까 예. 이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DJ는 자기 홈그라운드 있는 광주 전남에 이제 공을 많이 들었겠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최규하 아니죠 신원학 총리가 그 검찰 진술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남긴 육성 녹음 테이프를 보면 1980년 봄에 대학가에서 시위가 격화될 때 그 시위 현장에 정치인들이 빵 실어 나르고 뭐 물 실어 나르고 다 대준 거 사실 아니냐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 그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없는 걸 이야기하신 분도 아니고 네. 신인학 총리의 그 발언은 정확한 발언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학가 시위도 예. 이 정치인 그 양김 씨의 그 시위를 그 어떤 뭐 메시지를 받아서 한 걸로 전부 다 이게 연관돼서 이게 진행됐죠. 예. 뭐 저것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예. 그 전부를 우리가 복해 보면 예.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이게 늘 그렇죠. 우리 뭐 4.19 때도 4.19 혁명의 과일은 민주당이 따먹었지만 예. 피 흘린 건 학생들이거든요. 네. 늘 그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생 노동자 제야 힘으로 예. 권력 뺏겠다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4.19를 학생들은 재현하려고 그랬군요. 그러면 4.19를 재현하기 위해서 네. 5월에 서울의 봄을 만들고 쭉 그런 과정이 이어졌다. 서울의 봄이 다른 게 아니죠. 예. 네. 실력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최규하 정부가 물렁물렁하고 군인도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자신을 가졌겠죠. 그리고 최후 통첩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이 3일이었는데 5일의 봄이요. 그건 예. 자기들의 봄이지.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폭발 위기? 직전에 긴장 시기였다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주면 뭐 좋겠는데 안 들어주면 얘들이 투쟁할 테니까 예. 그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죠. 참 1980년 봄이 이렇게 됐고 네. 그 당시에 그 양김 씨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일들을 벌였고 국가는 지금 북한이 좀 쳐내놓을지도 모른다는 최고위 첩보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대책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집권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빵 사 먹이고 물 사 먹여가면서 지금 시위를 부추겼다. 네, 그렇죠. 시위 폭력 행사를 부추겼죠. 네. 그럼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시국 수습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비상계엄을 내린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그는 헌법 책무를 다한 당연한 조치고 예. 그는 그걸 백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벼랑으로 몰고 간 게 누구냐? YSDJ.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군부 그 당시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사령관이 뭐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뭐 JP까지 결국에는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구속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안 하면 예. 최규하 정무는 물러나야 돼요. 내놓고. 뭐 그럼 진짜 완전히 무정부 상태네요. 그렇죠. 무정부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당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군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이 경우에 군은 국가 수호,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4.19하고도 되게 비슷한데요. 4.19 때도 보면 굉장히 좀 혼란기를 겪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하야하신 다음에 결국에 윤보선 어떤 뭐 정부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극도의 혼란기가 또 반복되면서 5.16이 또 일어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980년도 되면 12.12 이후에 그렇죠. 똑같은 과정이 한번 반복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북한의 또 어떤 지령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예언을 품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생전에 이 역사 바로 서기를 제자리에 앉히지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저로서도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1980년 이 위기 사태가 막 닥치고 그럴 때, 그 당시 이제 그 보직은 계속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계속 계셨죠. 예. 그때 그 와서 군이 빨리 정치에 참여하라라고 부추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군인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네. 그 이제 주로 중요한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의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옛날 방첩 때 정보과장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 정치 사회에 대한 이 감각은 아무래도 전 장군보다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비실장이 뭐 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이제 대충 분위기는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당신 잡아야 돼. 그 말 했다 그러면 그 사람 혼나기 딱 십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 현실 되면 그때 자기 공인 것처럼 떠들어질 텐데 자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일 시위에 없다고. 없어요. 특히 우리 군의 우리 주변 후배들은 아주 조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뭐 강전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상태인데.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참 골치 아픈 그 광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5.18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비밀리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광주 나와서 좀 증언해 주십시오. 다 딱지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이상한 그 법이 만들어져서 뭐 5.18을 뭐 이상하게 얘기하면 뭐 현행범으로 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5.18에 대해서 좀 제가 한 가지 주십시오. 한 가지 참고로 조언을 해드릴게요. 내가 와서 물어보면 대답할게요. 네. 근데 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국면이 몇 가지 있어요. 뭐 24단 갈 때 뭐 습격받은 문제로부터 그다음에 뭐 무기고 탈취, 그다음에 뭐 자동차 탈취 등등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심각한 부분이 교도소 습격 문제. 그런데 이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게 최세창 장군님인데 육사 13기. 아마 전화하면 내 나이 많아서 이러실 겁니다. 우리 김 기자께서 정중하게 한번 댁을 방문하세요. 역사를 위해서 당신이 와서 고사항을 말씀해달라. 후배도 열심히 하는데 그 선배가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영향하겠는데 찾아가서 문 안 열어주면
기다렸다가 열고 들어가세요. 예. 찾아가서 정중하게 꼭 와서 말씀해달라. 그럼 나오실 겁니다. 그럼 정의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창에서 질문보다는 허윤 사장님 말씀하는 걸 이렇게 계속 듣는 그런 게 좀 많았고요. 아까 최뭉치라는 분이 뭐 장모님께서 그 당시에 사북 사태 그때 거기에 계셨나 보죠. 증언을 해주시는데 진짜 그 노조위원장 부인을 정말 집단 린치를 그러니까 지금 말로 지금 뭐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린치가 있었다 얘기를 해주면서 또 후원도 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감사드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질문보다는 이 사장님 말씀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시달린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네. 아무리 뭐 그렇다 치더라도 참 그렇게 그 공권력, 그 경찰을 공격을 하고 거기를 장악을 해서 행정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흘을 점거하고 있었다. 꼭 깨면 몽룡이 들고 나왔다고. 예, 예. 그리고 그 지부장 분 여성인데 네. 이 기둥에 매놓고 린치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언제든지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집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뭐 폭력적인 그런 집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시작이었구나.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거에 맞서 싸우시던 게 원래 보안사나 중정 쪽에서 하시는 일인데 요즘에는 참 그 기무사나 뭐 국정원이나 완전 그런 기능이 그냥 무력화된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관장들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 보시면 뭐 CIA 국장 대통령이 압력 넣으면 수틀 내면 사표를 가버린다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최고 책임자가 참모 이야기에 경청을 해야 되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리한 지시나 명령하면 그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돼도 안 됩니다. 공직자는 그래야죠. 네. 예? 결국 지금 그 오늘 화평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군은 1960년 5월 16일 날 한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면모를 일신시켰다면 그렇죠. 1980년에 또 한 번 등장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수습하는 데 앞장섰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전 이 정치인과 언론과 이런 사람들이 야 군부의 이 현실 참여, 군부의 정치 참여 이거는 악이야, 이건 부당한 거야. 그리고 저 그 노인네 말이야, 그걸 광주까지 끌고 내려가지고 재판정에 세우고 막 이런 걸 보면 저런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국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군이 과연 그 국가를 그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겠느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역사 진행 과정에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1960년에 4.19 때 발포명령을 내린 최인규 내무부 장관하고 곽영주를 발포명령자로 해서 사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1980년 봄에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났을 때 전남 도경국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해산을 시키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 경찰이 왜 해산했을까 저는 굉장히 그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1960년처럼 또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 사형당하는. 나중에 우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도망가고 보자 해서 무전으로 그리고 자기가 헬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했잖아요.
경찰 해산하라고. 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경찰들이 전부 진압 벗어 던지고 경찰복 벗어 던지고 추리닝 바람으로 갈아입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안부대도 도망갔다고. 네. 자, 이러면 다음번에 이런 위기 상황이 났을 때 그 위기를 구하겠다고 나선 결정을 한 그 군인은 완전히 뭐 삼족을 멸할 것 같이 살점을 그냥 도려내가지고 뭐 사시미 씹듯이 씹을 건데 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네. 과연 그런 위기 상황이 났을 때 군이 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겠느냐?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지만 좌파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현상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다시는 경찰 군인들이 예. 못 나오게 못을 확 박아나갔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육사 11기라는 그런 조직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엘리트 조직으로 민주화 군대의 어떤 그 모습으로 딱 틀을 갖춰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화라는 그 여명하에 들어서는 제야권이든지 뭐 야권이든지 어떤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군인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 정신을 뽑아버렸잖아요. 목표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광주 사태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골수 출사파들 친북 세력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떠들게 되는 이유가 그 기영군 뒤에는 미군이 있었다. 그래서 주한미군 니들 책임 있어 나가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미군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우리 국내 정치사회 미군은 개입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 그 당시 군 우리가 이제 뭐 연합 작전 체제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입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미국으로서 억울하죠. 예? 우리는 아무런 그게 관계없는데 왜 우리를 물고 들어가나. 그래서 두 가지 목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자기들로서의 어떤 정당성. 군의 잔악성. 소위 엔터 밀리터리.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전면에 올라왔다고 해요. 저희가 이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시리즈를 김용삼 대기자님하고 이렇게 쭉 만들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라 들리는 메시지도 그런 거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빠뜨린 세력은 과연 누구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사가 뒤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 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께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 중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5.18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때도 허희 사장님 모시고서 다음 주에 좀 또 뜨거운 방송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1시간만 동안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했는데요. 예, 이 사장님 감사드리고 김용삼 대기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